내가 사업자 되고 싶지 않은데 노동자인데 왜 그걸 특수 형태 근로자라고 만들어가지고 차별 받게 하냐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따지고 보면 자본가를 위한 거더라고요. 알바를 안 쓰면은 내가 여기에서 정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알바를 꼭 써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얼마나 인면수심의 탈을 쓴 사람들인지 유족한테 말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자기들 나쁜이신지 그거 몰라서 하겠습니까? 다 나쁘신지 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0개에서 많을 때는 한 80개도 주시고 그랬어요. 물량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5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엔 무려 400개가 할당됐고 이 중 234개를 알바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오후 정슬기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은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전국에 더 큰 연대의 힘이 될 때까지 아프지만 괜찮아. 노동자 죽어도 가서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쓰러지면은 쿠팡에 관련되는 이제 올해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 구급차 출동한 것도 지금 거기가 굉장히 많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뉴스타파에서인가요? 그 뭐 정관계니 법조계니 뭐 이런 데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대관음 그러니까 대정부 로비스트 예, 로비스트죠. 뭐 요런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청원도 했잖아요. 국회에. 그래서 사실은 그 5만 명 달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저희 유족 세 사람이 공동으로 그걸 올려가지고 청원 올려서 그걸 참 그래도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5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어렵게 달성하셨네요. 예. 그러고 가서 이제 그 한노희 민주당 간사 의원을 우리 셋이가 또 그 유족 3명이 가가지고 청문회 열어주십시오. 뭐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안 되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러니까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이렇게 뭐 잘 가게 뭔가 법도 보완하고 잘못한 거 해초리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부재하고 네, 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 국회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그러니 쿠팡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유족한테 얼마나 보탠지 많이 합니까? 그때 지금까지도 저희한테 한 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왔냐면은 이제 그때 한노희 국감에 나가가지고 사장이 그 CLS 사장이 가가지고 유족한테 죄송하다 뭐 그렇게 사과했어요. 근데 아니 사과는 유족한테 해야지. 유족한테. 국감장에서 누구를 향해서 하는지도 예. 모를 그다음, 정체불명의 예. 사과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을지위원회하고 이렇게 사당단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 하고 나서 뭐 개선했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뭐 고민하고 있다든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한테 아무 말 할 일 없죠. 근데 그러면은 일반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아 쿠팡이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하는 모양이네. 문제가 해결됐나 보네. 해결 과정 중인가 보네.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 얼마나 인면수심의 탈을 쓴 사람들인지 유족한테 말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자기들 나쁜이신지 그거 몰라서 하겠습니까? 다 나쁘신지 알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감장에서 그렇게 가니까 하루 저희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하고 저 며느리한테 죄송합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답을 안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피켓팅 할 때 제가 쿠팡 그 본사 앞에 있잖아요. 직접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족 일이니까 그냥 가족 간에 조용히 합의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폐하자는 거지. 저보고 둘이 합의하고 들어가 주라는 얘기죠. 손쉬운 무마로 끝내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 처음에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합의하자고 했으면 내가 아유, 일단 테이블이라도 앉았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내가 그럴 수가 없다. 이미 태도와 자세에서 너희들의 본색이 뭔지 네. 알게 됐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의 문제이다라는 걸 그리고 깨달았기 이제 때문에 아버님은 제가 더 힘든 이제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부당함.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이 쿠팡이 빨리 찾아가서 합의해서 은폐하기 때문에 유족이 드러나지 않는 없어. 문제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유족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생각했었고, 그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 아들같이 그 작업하다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네. 방지하고 싶은 네. 마음. 그런 것을 막고자 그러고 나와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떠들고 다녔는데 내가 지금 와서 그런 거 싹 없는 척하고 뭐 돈 조금 준다고 합의 그런 거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는 합의 못한다. 지금까지 가로사 대책이랑 또 이제 저희 아들과 함께하는 그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대책위가 2개가 있으니 같이 가서 같이 합의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본질적인 시스템.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 로비티스트 뭐라고 그럽니까? 대관 업무. 하여튼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왔겠죠. 뭐 노무 담당, 상무라든가 전무라든가, 뭐 노무 정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안 썼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유족들도 무시, 법도 무시, 뭐 이 인간 도리, 인간 윤리도 무시, 깡그리 무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미국 자체가 침략의 바탕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 침략이 최근에 이루어진 거니까 다 뭐 인류 사회가 다 뭐 침략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미국은 가장 최근에 아메리카가 나중에 이제 그 침략을 한 거잖아요. 거기 사실은 아주 평화롭게 사는 원주민들이 살던 땅 아닙니까? 근데 영국 사람 백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인디안들 다 죽이고 땅 이렇게 경주해가지고 땅 나누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더구나 미국은 노예무역을 끝까지 했어요. 1860년대 말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을 완전히 물건으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무역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기업이 저는 미국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기본적 철학이 인간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존중의 도구화돼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철학이 굳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만 벌면 된다. 사실은 그 지금까지 근대사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그 지탄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어린아이들 노동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또 한바탕 또 그 지탄받고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지금 쿠팡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국 기업이라는 탈을 네. 쓰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네. 말씀하신 미국적 사고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의문점이 또 있으신 그리고 거죠. 이제 거기에 이렇게 홍보에 밀려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져가지고 뭐 대한민국 후팡하라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 김범석인가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지금 책 보는 게 네, 예루살렘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보여주십시오. 네. 이제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만이 예루살렘 아이만인데 이 사람이 그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뭐 600만 명가를 학살한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부역자였죠. 부역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살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에 재판. 가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재판장에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이 그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이게 우리 사람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시키면 그냥 생각 없이 하다가 보는데 그 결과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죄를 짓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죽게 죽게 되고 되는 그 사람이라는 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인데 네.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그렇죠. 내가 하고 인류 사회를 나서도 파괴하는 거죠. 시스템에 의해서 나는 한 거니까 나는 죄가 네,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자신은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일을 수행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아이러니가 생겨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쿠팡 경영자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저희들도 지금 쿠팡에 지금 사람이 죽고 네. 이렇게 지금 4년 전에부터 처음에 지금 유족 나와 있는 그 장덕준 씨 때문에 이제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생활물류 서비스법인가 그 법도 만들었고, 근데 그 후에도 계속 사람이 지금 20명 죽었는데 아마 드러난 것만 20명이니까 더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이 또 쓰러졌죠. 근데도 끄떡없이 저 짓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이만 오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그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600만 명들이 다 온통하게 사라져갔지. 아무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런 데는 나중에 다 이렇게 10년, 20년 지나도 다 처벌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 사회적인 단죄를 통해서 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게 얼마나간의 기간이 경과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고 책임 규명하는 방식으로 갔고 그걸 통해서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것을 묵인하고 있고 당연시 시스템적으로 넘어가니까.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점점 더 거세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일하면서 이제 그 민주노총도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근시안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투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본가들은, 기업은 끊임없이 법 가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조를 탄압하잖아요. 악랄하고 예. 현명하게 예. 나오죠. 그런데 그 현명함이 좋은 현명함이 아니니까 문제인 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만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어느 법무법인이 대표적으로 그 노동자들 죽이는 법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아이만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이 밥줄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거. 그때 그 어떤 대법원에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판례? 아니 그 대법원에 이렇게 구성원들 보고 대법관? 법관인지 뭐 저희 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예. 헌법재판관이나 재판관이나 네, 뭐 대법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거 할 때 네. 그런 사례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는 엄격하게 네, 기준을 버스 기사가 들여댔는데 800억 원 커피값 가져갔는데 그거 3년형을 어쨌다고. 구형하고 예, 그거는 자본가에게는 항상 무죄를 줬던 뭐 그런 저기 왜 이력이 드러났었죠. 안기부 직원이 술집에 가서 하루 저녁에 뭐 130만 원 이런 것은 관대하게 하고 또 뭐 하여튼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법도 관대하고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엄하고 우리 사회가 이런 법이 된 거예요. 이런 법이 그런 기후를 가진 운동장이었다는 걸 아버님이 이런 사고를 경험하기 전에도 인지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전에는 이런 사고 이후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법이 어렵다. 재판은 재산 팔아먹는 거다. 다 알아요, 어렵다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죠. 실감하지 못했다. 그렇죠. 아버님조차도 실감을 예. 못해왔다. 제가- 근데 나에게 이런 비극이 닥치고 나서 지금 오히려 더 다시 네. 깨닫게 된다. 네,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동네 개가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죽고 있는데 거기에 법도 있고 있는데 정부도 아무 말 안 하지. 국회의원들도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은 좋지 뭘 열심히 해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자본 권력에 대항해서 싸운 노동자였고, 정말 우리 사회의 초초 기득권인 재벌 일가하고 이제 다툼을 벌였는데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일단 사회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고 나는 성실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내가 위법하지 않았으므로 나의 권리가 온전히 자동적으로 작동해서 이 사회 시스템이 작동해서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보호막이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쪽 편을 드는 상황이라는 걸 뭐 행정, 언론, 말씀하신 입법까지 다 그쪽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목도하게 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로 가서 저의 얘기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박창진 씨보다 더 위중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 많아요. 그도 월급 받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혹은 그 욕 한마디, 폭력 한번 당한 게 큰 일이에요.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순점이 노동과 자본과 노동이 대립할 때 노동자의 비극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환시켜버리고 범위를 축소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행정, 입법, 또 언론, 뭐 사법까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의해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을 위한 이미 기득권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본의 편에 서서 있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체험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조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들이 법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서 하는데 왜 우리는 법적으로 대응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역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쟤들한테 그냥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서 못 이기면은 대책이 당한다. 그런 그럴 망정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대리점주가 첫날 이제 오후 때 이제 그때 이제 뭐 한 7시 넘어서 아들이 사고가 났으니까 그 남양주에서 해가지고 이제 수원 연화당에 저기를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좀 늦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동료들하고 몇 명 왔대요. 이제 택배 같이 하던 동료들하고 와가지고 대리점 사장이 와가지고 택배 그 동료들이 산재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대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며느리가 무슨 뭐 산재가 뭔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산재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6월 2일 날인데 이제 며느리가 왔어요. 제가 이제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와가지고는 아버님 산재 그냥 하지 말고 이제 1억 5천 주기 합의를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1억 5천 받고 아버님 산재 그냥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대리점주는 우리가 산재 처리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거기도 딸린 식구도 많고 그러니 어려움 주지 말고 합의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뭐 감정이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때니까 와가지고 뭐 장례 치를 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었죠. 그리고 뭔가 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6월 3일 날 이제 그때가 월요일 그 구로 어디에 그 이제 사무실을 갔는데 이분이 대리점주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당신 저기 사장님이 어려움 당하도록 않도록 그냥 합의를 하자고 한다.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뭐 자기가 산재 신청하셔도 우리는 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산재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재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뭐 저쪽에 뭐
자기가 잘 아는 노무사 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 어렵다고 한다. 뭐 이러면서 산재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 이 얘기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산재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오래 사실은 오래 했어요. 이제 뭐 10년 동안 예고에 나와 있었으니까 그랬지. 뭐 당연히 그 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말고 며느리를 데리고 나와서 사실은 산재를 했고 산재 신청 승인이 빨리 났어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대리점주가 큰 죄를 짓고 있다. 유족들한테. 왜냐하면은 유족들은 산재 보험금을 받으면 매달 일정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고인의 3개월 평균에 거기에 뭐 47%인가를 주더라고요. 네. 매달.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명당 부양가족에서 5%씩 더 받아서 67%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은 67만 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생전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산재로 6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최대. 자금 받으면은 52만 원을 받겠죠. 부인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데 산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걸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 뭐 돈 1억 5천 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못된 짓인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나 좀 이 사람들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나 고발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제가 이제 산재 시행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방해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법이 그렇대요. 그런다 그러고 제가 두 번째로 쿠팡에 아들 임금 청구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그 물품 분류 작업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자기가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는 그걸 다 해가지고 그렇죠. 실어만 실고만 가서 배송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했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면 3시간 뭐 20분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업무 외에 업무까지 그래서, 수행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 작업비 내라.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1.5배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 내놔라. 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임금 청구 소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노조에서 민주노총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특수형태 근로자이기 때문에 1.5배를 다 안 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서 못 받아도 좋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헌법 개념, 평등의 개념이 어긋나는 거야. 그거는 누구는 일하는데 1.5배를 받고 누구는 1.5배를 안 준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헌법의 정신이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무슨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은 헌법 정신이 어긋나니까 그 법은 고쳐야 돼. 그럼 헌법 소원을 해야지. 노동조합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만 있으니까 점점 더 이게 이것들은 이게 더 옥죄해지네 오가되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건설노조 위원장이 단식을 며칠 했어요. 왜 단식을 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임금 협상을 하는데 사측에서 일당을 뭐 15,000원인가 얼마가 3만 원인가를 깎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거 반대하고 뭐 조건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측에서 며칠 하고 나니까 그거 그냥 임금 안 깎을게. 이렇게 한 게 단식 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단식에서 성과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속은 거야. 아니 요새 세상에 임금을 깎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보장돼야 될 그렇지. 권리였는데 인상을 얼마나 가지고 다투는 건데 임금 깎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깎으니까 그냥
그거 해놓고 선고했다고 단식 투쟁에서 선고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계나 노동자조차도 자발적 복종자 혹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런 노동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타깝죠, 정말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권리는 노동자 권리, 노동자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주겠습니까? 충분히 그런데 동의합니다. 예. 그거를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프로를 세우고 이 노동 현실을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처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더 어렵다는 거죠. 요원하다. 더 희망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도 용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아버님한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항공과 다툼이 시작됐을 때 제가 이제 이걸 정신적 산재로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법률가들, 노동단체, 노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산재가 인정된 적이 없다, 공식적으로. 저한테 포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이제 용감하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으로 나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최초의 정신적 산재 보상 인정 같은 걸로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휘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 어쩌면 지금 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노동계조차도 우리의 권리를 망각하고 자발적 복종자 저들의 논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런 사안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또한 우리 노동계도 우리 주체적인 개별 노동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언론의 폄하와 비난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당연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꼼수 부리는 것, 돈이 욕심인 것, 그러니까 피해 사실은 만기해버리고 그렇게 희화화하는 사회 문화 또한 문제인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방식, 아까도 말씀하신 국회, 행정, 사법, 언론 이 모든 총체적인 권력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점점 이제 깨우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동의를 하고요. 아버님의 지금 이 용기 있는 행동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그 효용감을 발휘할 것이고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행동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는 응원을 드리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셔라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 부딪히는 벽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미 노동계 안에서도 겪는 문제도 있으시고 뭐 국회 안에서 뭐 이런 권력들과 겪는 문제도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싸우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싸워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할지를 사실은 지금 속단하기가 제가 이제 어려워요. 제가 아내가 어제 방글라데시를 사실 갔어요. 혼자. 왜냐하면 거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 일을 여기서 그만두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일을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사실 또 어디 들고 와서 지금 저희가 직접 쿠팡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그럴 일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형편이 못 돼서 사실 이제 어떤 분 말씀대로 나무 칼을 빌려가지고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이제 국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또 노동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면 결국은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거기를 통할 수밖에 없다. 된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이
적어도 몇 개월은 지금 뭐 쉽게 움직일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연된 상황으로 네. 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책위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쿠팡이 아직까지 사과를 안 했잖아요. 네. 우리 일은 아니다. 대리점하고 계약 맺었으니까. 근데 카톡을 통해서 실질적인 일은 업무 지시는. 다 지시하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은 옛날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도 만약에 이제 합의를 못하면은 저도 이제 민사소송이라 해서 사과하고 뭐 배상도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장덕준 4년 전에 돌아가신 그 노동자 어머니를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소송을 할 수가 있을지 그 세월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만약에 적절하게 합의가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렇다고 그거를 내 생각하고 반하게 뭐 그 기업이 하자는 대로 그런 합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래도 지금까지 제 아들을 이름 죽음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걸 조금이라도 충족할 수 있는, 적어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쿠팡이 양보하는 것을 얻어내고 이런 정도에 가서 합의가 되면은 뭐 그러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못한다면 이제 소송을 민사소송이라도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만 가지고 아니라 그때는 이제 더 대책의 활동을 통해서 더 쿠팡을 압박하고 또 국회도가 찾아가지고 호소하고 더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독교 대책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쪽에도 좀 더 활동 반경을 넓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쿠팡을 변화시켜야 된다. 쿠팡에 저렇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저거는 빨리 바꿔야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을 거다. 그게 무슨 뭐 큰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물건 포장해 가지고 배달하는 일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가령 지금 쿠팡 로켓 배송이 저녁에 3회전 배송을 합니다. 3회전 배송이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야 10시까지 이제 주민 들어오면 그거 먼저 하고 그다음 해서 네. 7시까지 이제 그러니까 세번 하루 저녁에 나가는 같은 집을 3번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류센터까지 또 이제 왕복 그 네. 시간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 20km래요, 이게. 물리적인 어려움을 그 센터에서 상봉동지에까지 20km래요. 거기를 하루 종일 3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하는 거냐, 이게 필요가 있는 거냐.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그러니까. 방식인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럼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1차 배달은 누구 하고 네. 2차 배달은 누구 하고 3차 배달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자본이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 그것을 다 노동자에게 전가시켜버리는 네. 방식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생명을 앗아가는 네. 방식이고. 쿠팡이 이제 뭐 진행되고 노동자들도 그러지, 이제 지금 납품업자들도 막 지금 쥐어짜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납품업자들도 아마 지금 소상공인도 지금 반대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저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만 돈 벌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나 사회가 적절하게 조정하고 규제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기업이 저렇게 쿠팡이라는 기업 하나가 지금 올해 얼마나 큰 낭비를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국가적 손실이다.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아드님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드님의 이 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시스템 전체가 적어도 쿠팡 안에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 전체로 미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돌아가신 아드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 투쟁을 계속 해나가시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야 지금 우리 사회가 저 곱변는 망아지 그대로 놔두면은 온밭 다 망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숙된 사회를 만들려면은 다양한 방면에서
시민사회도 좀 더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인간이 존중하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헌법에 그렇게 분명히 돼 있잖아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위에 그렇게 세워진 나라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가진 자들만 누리고 살게 하고 노동자들만 핍박당하고 약탈당하는 사회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더 나라가 어려워질 거다. 지속 가능한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아버님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버님이 아까 보여주신 책처럼 예루살렘의 아인하임이라는 책이었죠. 그 나치 시대의 복사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인의 불행을 타인의 것으로만 축소시키다 보니까 나치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부역했던 어떤 사람이 남긴 말에 의하면 내 옆에 있는 노동자를 이제 탄압할 때 내가 침묵했고, 그건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유대인 가족들을 이렇게 수감할 때 그들의 일이라고 방관했는데 어느 날 나치가 나를 덮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방관자적인 자세 혹은 이미 있는 시스템들이 자발적 복종자인 것처럼 자본 권력이 순응하고 그들 편에 서서 작동하다 보면 결국엔 이 모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단초가 이런 일에서부터 발휘될 것이다. 넓혀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의 이 사건이 단순한 나의 아들의 사망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모순점이 모두 결합돼서 만들어진 비극이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아드님이 이 사건에 아버님께서 이 사건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제대로 된 사과라는 것이 단지 말로만의 사과가 아니라 원인을 정확하게 본인들이 진단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는 거에서 비롯되는 사과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자발 방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나마 아드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려움이 되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쟁을 해나가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게 노동을 이제 그냥 그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차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차별 사회가 됐죠. 오히려 더 고도화되면서 제도가 여러 갈래로 막 되게 복잡해졌는데 좋은 방향이 된 것이 아니라 허울만 좋고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차별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고단한 삶을 살도록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이제 저 특수형태 근로자 했는데 내가 사업자 되고 싶지 않은데 노동자인데 왜 그걸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만들어가지고 차별을 받게 하냐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따지고 보면 자본가를 위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불안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그 일자리라도 계약해서 내 생계를 일구어 가야 되니까 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그러는 건 지금 아르바이트로 사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도 이럴 사람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치 우리가 시혜를 받고 있는 그거 것처럼 자기가 뭐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새에 노동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본의 착취 방식은 더 정교해지고 그게 더 방임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도의 모순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답답해서 그 법적 대응을 좀 하고 대항을 하자. 그래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 그러다고 얘기하고 자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거다. 아, 이것들은
그냥 밟으면 밟히네. 그러니까 좀 더 밟고 더 밟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뭐 이거 조금 아까 이제 제가 건설노조 그 위원장님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단식 투쟁해가지고 뭐 했던 것처럼 그게 얼마나 우픈 일이에요. 그게 아니 임금을 감화하겠다 그래가지고 단식 투쟁해서 그걸 없앴다. 원복한 건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게 성과도 우리는- 성과가 되는 이런 사회가 예. 비극이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진짜 이게 어떻게 우리들의 미래가 이렇게 간다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임금이나 내 노동 조건이 더 하락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미안을 삼는 이 사회가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제 제 아들이 그 올해 이제 계약을 이제 매년 갱신할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도 수수료가 업주 그 대리점주 수수료가 건당 50원이었는데 70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한다면은 공정위라도 가지고 와서 이거 계약이니까 그러면 쌍방에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거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계약이었느냐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택배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내가 지금 해고될까봐 잘릴까봐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불안 상태인 거죠. 그 대리점주가 와서 야 수수료를 이번에 좀 올려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40%를 한꺼번에 올린 거잖아요. 50원짜리 70원 떼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 있죠. 그걸 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포 속에서도 약탈 당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힘없는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미 일방적인 노예 계약 네. 혹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그리고 구조의 이제 문제점이 고착화되고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가령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무마를 하면은 우리 며느리가 어쨌든 동기든 간에 그냥 합의를 하겠습니다 했듯이 산재를 하면은 산재가 뭔지 산재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고 이건 기업이 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산재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예. 내가 받을 수 있는 예. 내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산재는 정부에다 신청을 하고 정부가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기업한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죠. 저도 이제 산재 보험을 신청했는데 산재공단에 투서가 들어왔어요. 박창진 씨가 특혜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모르는 거죠. 네. 저는 이제 24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온 돈을 네. 산재 보험료로 내 월급의 비율대로 네. 내고 그 권리를 보전받는 건데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뭐 신문에다가 그런 논평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댓글도 악플이 달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자본가에게 이렇게 노예화돼 있고 세뇌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한 단면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동조합원들한테 지금 쿠팡에 노조조합 설립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뭐 해고도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라. 예를 들면 산재는 쿠팡하고 상관없이 나라에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합의하지 말고 내 권리를 보전받아라. 권리 찾아라. 왜냐하면은 1억 5천 받는 것보다 산재 받는 게 지금 뭐 택배 노동자들이 최소한 뭐 300만 원, 400만 원 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60% 받으면은 매달 받는데 그 부인이 죽을 때까지 받는데 그거를 왜 포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현실도 좀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이나 오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우리 아버님의 이제 투쟁의 이 과정에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지 한마디 좀 해주시면 그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쿠팡 앞에서 피켓팅 1시간 하고 왔는데 어떤 부부가 가시면서 저희들한테 힘내세요 하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눈 오는 날에는 핫팩을 지어주고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번 만날 때 투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해주는 분이 있구나. 사실은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는가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모두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령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왜 거기를 가? 이렇게 막 질책하는 것보다는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노동자 문제는 우리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편안히 살지 못하고 또 더구나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저게 내일만 아니다. 언젠가는 내 곁에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이렇게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리에 나와서 나의 권리, 나의 피해를 외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약자들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들을 폄하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사회에 존재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엔 이 21세기를 맞이한 선진국을 자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제대로 된 사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못한 여러 비극적 단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이 왜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왜 저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있는 여러 배경과 사연들을 꼼꼼히 좀 살펴주시면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그나마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얼마 전 12.3이라고 불리는 망국의 먼 과거 속에만 존재했다라고 생각했던 계엄령이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만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노동 환경도 또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사회 방식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까지 또 먼 과거 독재 군사 정권 치하에서 자본가의 이익에 맞춰서 또 전체주의 사고를 가진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는 당연히 새벽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24시간 노동의 불을 밝혀도 당연하며 그들의 권리가 침탈당해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진보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약 30년 전에 박노해 시인이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을 발간했을 때 국가 반역죄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고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자의 고혈을 짜서 만들어내는 저 새벽의 불빛 속에 우리 국가의 발전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모두의 생명이 다하고 났을 때 여전히 국가는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새벽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 쿠팡을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 물류센터에서 물류 작업을 하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노동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노동의 새벽이라는 박노해님의 시를 한 편 가져왔는데 아버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우리 사회에 또 경종을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 조금만 읽으면 됩니까? 노동의 새벽.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가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33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 같은 29의 내 운명의 날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늘어쳐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칠은 땀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잔을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박노해 시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또 우리 약자들의 삶을 비극으로 만드는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 3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현재에도 비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정말 비극적입니다. 로켓 배송에 사람의 목숨이 연료가 되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이, 인간의 생명이 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회는 결코 옳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가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새롭게 진단해야 되는지 이 엄혹한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저희는 현장으로 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